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하는 이렇게 귀농귀촌 그런 프로그램에 함께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들어오면서 좀 느낀 것은 우리 진흥원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곳인데 학교가 문을 열지 않으리라고는 거의 뭐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옛날에도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는 가야 됐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학교도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는 환경과 관련된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후위기하고 농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직업이 뭘까?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여주에는 특히 여주쌀이 유명한데 지금 수확량이 한 25%쯤 줄었다고 해요. 쌀값이 많이 올랐어요. 올해 쌀값을 올렸는데 농민들이 그 조합장님들하고 막 협상을 해서 농사가 안 됐으니까 좀 올려줘라 해서 조합장님들이 올려줘서 쌀값이 올랐는데 수확량이 25%가 줄어서 실제로 소득은 내려간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경비가 그대로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100을 번다고 하면 33은 이렇게 그 농기계비, 농자재비 이런 뭐 인건비고 또 33%는 토지 임대료고 그리고 남는 33%가 순소득으로 대부분 오거든요. 쌀농사 같은 경우. 근데 그 실제로 토지 임대료나 경작비는 줄지 않고 그대로 비용은 지불되면서 매출이 준 것이 그대로 순소득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25% 줄어든 매출은 소득으로 따지면 한 50% 좀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타시는 분들이 내 월급 25% 줄었어 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매출에서 준 것이 소득에서는 그렇게 한 2배 이상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도 알이 안 들었습니다. 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만 잘 되고 그래서 알이 없어서 그 농협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열심히 이렇게 위탁해서 이렇게 캤어요. 그 위탁비를 줘야 되는데 그 캔 것을 다 팔아도 그 위탁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농민이 아닌가. 그래서 농민들이야말로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어렵다. 힘들다. 또 잘 팔아도 힘들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실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분 지구가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늘이 파래서? 물 때문에. 예,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 때문에 지구가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물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데워졌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지구 표면의 71%가 물인데 이 정도 된답니다. 지구 전체 크기에 비례했을 때. 그 중에 이제 다 바닷물이고 요게 담수. 이제 2.5%밖에 안 돼요. 담수는. 그 중에 우리가 쓰는 물은 안 보이죠. 여기 0.7%. 강과 호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의 아주 일부분이다. 근데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지구의 대기에 수분이 한 6% 정도 생겨난답니다. 그게 이제 온갖 기후 조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지구가 데워지면서 생긴 당연한 과학적인 결과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한 1도 정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좀 시름시름 하겠죠. 좀 비실비실 하다가 한 2도 정도 올라가면 병원 가야 돼요. 3도 정도 올라가면은 실신할 수도 있어.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난 지구가 70%가 물인 거하고 이 사람이 70%가 물인 거하고가 아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구 체온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게 사람 체온이 1도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 보면 지구가 얼마나 아픈 것인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지금 뭐 호주의 산불이 6개월 이상 이제 났었고 캘리포니아도 뭐 한반도 이상 태우고 꺼진 줄 알았더니 또 최근에도 또 불났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역대 최장 장마 54일 수도권 그 기록을 돌파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위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물이 많은 곳은 물이 더 많아지고 물이 없는 곳은 물이 더 없어진대요. 간단해. 예를 들어 이 가뭄에 이렇게 나무가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후는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러니까 온도, 바람이라는 것은 부는 게 아니고 온도 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졌으면 비가 와서 식혀주고, 너무 비가 많이 왔으면 해가 떠서 말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비가 오고, 그 가물기 시작하더니 계속 가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유엔의 학자들이 쭉 모여서 연구를 해보니까, 야, 큰일 났다. 지난 100년간 우리가 한 1도 정도 올라갔다. 지구 지금 평균 온도가 원래 한 14도라야 맞는데 한 15도쯤 돼버린 거예요. 1도 정도 올라갔는데 이 난리를 치는데, 그 1도 올라가면은 하여튼 지금 이런 위기가 오는데 이대로 두면 앞으로 곧 1.5도, 곧 2도에 이렇게 도달하겠다. 근데 1.5도에 도달하면은 그 고위도나 이런 데는 평균이 1.5도니까 3도, 4도 올라가는 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북극의 빙하도 막 이제 녹아 들어가고, 지금도 녹고 있지만, 근데 2도쯤 되면은 뭐 아주 이제 그 회복하기 힘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망가진다. 3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멸종 얘기가 나오니까 인류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 내에 이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결과를 맞는 거예요. 1.5도가 될 수도 있고 2도가 될 수도 있고 빠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일까 하는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에는 21세기는 기후위기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은 아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는 기후위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테슬라와 토요타의 이제 주가 얘기인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 기후위기를 빠르게 감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 앞으로 이제 전기차 회사 가격이 주가가 이제 폭등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7월 달인가 이 테슬라가 토요타를 추월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웃긴 거는 1, 4분기에 봤더니 여기는 10만 대 생산했고 여기는 240만 대를 생산했는데 가격은 이걸 추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이 자동차 주식에서도 앞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 보시면 2025년부터 노르웨이는 우리가 쓰는 이런 내연 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2030년은 네덜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인도, 2032 스코틀랜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빠르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이 사람은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천조 정도의 이렇게 자산을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자산, 세계 최고의 자산 운영 회사의 이제 대표인데 앞으로는 기후 위기가 가장 큰 투자 리스크다. 그래서 석탄 화력에 투자하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 주가는 언젠가 작살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한전이 외국의 석탄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전에 돈을 빼라. 지금 그래 한전이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다른 나라는 한전에 투자한 걸 뺐어요. 최근에. 그래서 한전 주가가 폭락했어. 그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가 이 돈의 세상에서도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다. 예, 이거는 미국에 있는 이제 풍력 그 단지인데 농장이죠. 요새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농민이래요. 넓은 농장에 이거 몇 대 갖다 놓고 돌리는 거야. 이거 소 키우는 것보다 훨씬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막 비싼 걸 만들어서 이거 어디다 팔지? 그랬더니 미국의 농민들한테 팔면 된대.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제일 많대.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이런 풍력단지하고 삼성이 최근에 계약을 했어요. 이 전기를 우리가 쓰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에게 줘라. 그러니까 삼성이 왜 이 계약을 했냐면은 최근에 아리백이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100%.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애플은 재생에너지 100%로 자기 핸드폰, 컴퓨터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납품하는 모든 부품 회사는 재생에너지 100%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애플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벤처, 뭐 폭스바겐, 글로벌 기업 240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기업들이고 이제 대세가 기울었어. 이제 뭐 조그만 회사들은 안 그러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의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얘가 친환경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 삼성도 미국의 풍력과 이렇게 계약을 했고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계약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그래서 지난해 8월, 올해 8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계약이 그 전면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농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 농민들은 이런 이제 피해를 많이 이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 중요한 농업 이슈로 또 우리 문제로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생각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조류독감 사진인데 조류독감은 왜 이렇게 백신을 안 할까?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백신이 좀 어려워요. 개발이. 왜냐하면은 변이가 자주 생겨. 이 조류독감도 뭐 많아. I형, O형, N형, 뭐 1형, 3형, 5형 이렇게 붙어가지고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올해는 어떤 형이 유행한다. 이제 이래가지고 백신을 이거 딱 일일이 놓겠습니까? 또 놔도 그 유형의 바이러스가 아니면 안 들으니까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또 이 살처분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이에요. 이 조류독감은 사람한테 와. 그래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저도 느껴지기에 옛날에는 한 4, 5년에 한 번 했어. 그러다가 3년에 한 번 하다가 이제는 거의 한 해 걸러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 질병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제 그런 경고를 했었어요. 기후위기는 질병으로부터 올 거다. 근데 이번 기회에 딱 이제 맞아 떨어진 거지.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사스 바이러스 우리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유명했잖아요. 이것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더라고. 이 정식 명칭이. 메르스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게 처음 본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겪었던 이렇게 바이러스인데 요번에 온 놈이 정말 이제 독하고 이제 전파가 빠른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서식지가 줄게 되고 개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먹고 살 게 없으면 내려오잖아요. 민가로 내려오듯이 우리 질병하고 그 야생 동물하고 우리가 그만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개발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거의 가까워져서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와 면역력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 감염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후위기랑 이런 코로나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가 뭐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을 잘 만들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코로나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를 겪고 이번에 이제 식량 주권을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농민들이 우리나라 식량 중요하다 이제 저 얘기를 하기 위한 구실, 명분 이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이제 밀이나 저거를 사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계약을 하려는데 안 판다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일단 먼저 자기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식량 주권이나 식량 자급이라는 문제를 구호나 그냥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를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부족한 건 어떻게 구해오고 이런 대비를 이제 실제로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가 이제 가장 큰 피해자인데 또 한편 지금의 산업화된 농업은 기후위기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후위기를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저는 앞으로 만약에 이 기후위기에 우리가 먹을 거를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 하면 딱 5가지를 이제 챙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쌀, 예, 두 번째가 밀, 세 번째가 콩,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김치, 다섯 번째가 옥수수. 예, 옥수수는 우리 동물들이 대부분 먹어. 사료로 대부분 먹기 때문에 옥수수 제일 많이 먹는데 이렇게 5가지는 우리가 어쩌든지 뭐 30%든 40%든 최소한의 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제 옥수수 자급률이 이게 2010년도 기준인데 1%, 2%가 안 돼요. 하여튼 어쨌든 2%가 안 돼. 밀도 뭐 거의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쌀이 한 연간 400만 톤 정도 되고 요게 이제 빨간 게 이제 수입하는 건데 한 연간 40만 톤씩 수입하거든요. 요 콩은 우리가 한 200만 톤 정도 먹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콩을 세계에서 그냥 거의 1등으로 먹지 않을까? 된장, 간장, 고추장,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옛날 뭐 요리가 다 콩 들어가. 그래서 콩이 200만 톤 정도 먹고 있고요. 밀이
400만 톤을 먹고 있어요. 쌀만큼 먹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보통 분들은 모르셨을 텐데 반은 동물이 먹고 반은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0만 톤 정도 먹어요. 밀을. 쌀의 반. 그리고 뭐 옥수수는 이렇게 1000만 톤이나 되는 거를 이제 수입해서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량을 실제로 한 5가지 정도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저는 밀을 꼭 작업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밀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2015년도에 이제 국회에서 요청해서 식약처에서 조사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수입 밀에서 제초제 성분이 나왔어요. 수입밀 32점에서 30점이 쌀 제초제 기준을 초과했어. 쌀 제초제 기준이 얼마냐면 0.05 ppm이거든요. 근데 야 32점 들어왔는데 30점이 초과했으면 거의 다 초과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쌀의 기준보다 더 많은 허용 그 제초제가 밀에 들었는데 먹어도 괜찮을까? 괜찮겠습니까? 별로 안 괜찮겠죠. 그 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쌀만큼 먹는데 반 정도 먹는데 그 왜 이게 들어올까 봤더니 이렇게 기준치가 달라요. 허용 기준치가 쌀은 0.05 ppm인데 밀은 이거 옥수수로 나왔는데 밀입니다. 밀은 5 ppm으로 돼 있어요. 밀은 5 ppm. 그러니까 100배나 늦으네. 0.05랑 5는 100배 차이잖아요. 콩은 20 ppm으로 돼 있어. 400배나 늦으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한 기준인지 수입하다가 혹시라도 걸릴까봐 이게 정한 기준인지 알 수 없는 걱정되는 이런 대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밀은 꼭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밀을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밀 작업할 수 있거든요. 얼마 옛날에 다 했잖아요. 이모작 다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그 이제 수입 밀에 이런 제초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미국이나 이런 데 밀농사를 지을 때 밀을 수확하기 전에 이 제초제를 한번 뿌려. 왜 뿌릴까요? 예? 비슷했어. 예? 예, 이 뿌리는 이유는 그 밀을 일단 죽이려고. 밀을 죽이면은 그 밀이 서서 마르잖아요. 그럼 마른 다음에 베면 되잖아. 예? 우리 어릴 때 기억나세요? 여기는 어릴 때 미 기억날 만한 사람이 잘 없는데 우리 동원 씨 기억이 날란가? 어릴 때 길 가다 보면은 밀을 우리가 막 아스팔트에 비벼서 까먹은 기억이 있는데 밀을 이렇게 말려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거죠. 말리는 걸 안 하고 이렇게 제초제를 싹 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싹 털어가지고 뭐 물론 보관도 잘 되겠지. 벌레 안 먹겠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먹거리로 바꾸는 거 그게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도 이런 주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주곡을 하려면은 정부가 제도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 가격이라든지 뭐 콤바인 한 대에 뭐 1억씩 하고 트랙터 한 대에 1억씩 하고 이 넓은 면적을 하려면 땅 그거 빌리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국내산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군대에도 우리 경기도처럼 이렇게 친환경으로 이제 공급을 시작했죠. 그 이것도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교가 못 믿겠어. 옛날에는 학교가 제일 믿을 만한 시장이었는데 학교 급식을 이렇게 무상으로 하면서 친환경으로 하면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사실은 제일 좋은 농산물이거든요. 예? 현장에서 계약 재배해서 바로 수매해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스템으로 보면 호텔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문을 안 연다는 거 이게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문을 닫지 않는 곳 군대 그리고 또 제가 또 한참 생각해 본 게 식당 식당을 좀 뚫자
그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외식산업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공급식 그래서 공공기관에만 지역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 들어가면은 정부 보조가 있었는데 법이 바뀌고 나서 일반 식당에 들어가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제가 이거 여주에서 이렇게 써먹으려고 이렇게 공개를 안 했는데 여주에 우리 농민들이 바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요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세운 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지역 식당에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해주면 그러면 식당들하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데 여기 오늘 잘 됐네. 진흥원에서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플을 딱 개발해서 그 주문을 해. 지역 농산물을 딱 주문을 하면은 퇴근하기 전에 진흥원 앞에 가서 찾아가라든지 도청 앞에서 찾아가라든지 농협 앞에서 찾아가라든지 몇 군데 거점을 정해가지고 한 살림은 집집마다 배달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택배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식의 어플을 개발해서 이게 사람들이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물류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 이 택배 시대하고 잘 맞을 수 있겠다. 예, 이것도 제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예, 저작권 없이. 그래서 그렇게 좀 새로운 시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역 식당에서 먹는 분들도 더 건강한 농산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지역 농민을 또 그만큼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로컬 푸드를 하는 게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멀리서 배 타고 수입산 들어오면은 기름 떼고 그 환경 오염 시키고 그 많이 이제 비용이 사실은 들어가죠. 그 가까운 지역에서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그 농민들의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네, 아주 대단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탄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순환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 깊숙이 수백만 년 잠들어 있던 탄소를 대기 중에 그냥 많이 꺼내버리는 바람에 지금 같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것 꺼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대기 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땅속으로 보낼 거냐. 다시 땅속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게 농업이라는 거예요. 대기 중에 탄소를 땅으로 보내는 거를 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바다에 녹는 거, 그 다음에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숲을 가꾸라고 하는 게 나뭇잎, 풀잎들이 하는 광합성이라는 이 생물 작용이 CO2하고 물을 그리고 빛을 결합시켜서 아까 설탕을 만드는 탄수화물을 만드는 생명체를 만드는 자기의 몸체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탄소를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농업과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후위기의 대응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탄소 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은 그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여기 보면은 메탄, 그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 뭐 그리고 소들의 트름, 그리고 우리는 논에서도 많이 나와요. 물이 잠겨 있는 논에서도 메탄이 많이 나오는데 메탄은 CO2에 비해서 온실 효과가 한 30배,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평균 한 3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메탄은 양은 적지만 요건 CO2로 바꿨을 때 요 정도 된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CO2로 환산해서. 그러니까 메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N2O, 이렇게 질소 화합물, 요게 이제 화학 비료에서 발생해요. 결코 적지 않은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화학 비료 뿌린 그 질소가 공기를 만나서 질소 산화물이 되면 이게 대기로 올라가서 온실가스 효과를 내는데 CO2의 한 300배쯤 돼요. 그래서 이걸 CO2로 환산하면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CO2나 메탄이나 이 질소 산화물이 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농업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는 게 이 발생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저건 뭐 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좀 문제야. 지금 우리 그린 뉴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업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따라서 CO2를 많이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배출된 CO2를 줄일래도 돈이 많이 들겠지만 배출이 덜 되게 하면 그만큼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체로 세계적인 평균이니까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전력 생산 부분에서 그 1등으로 많이 온실가스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2등이 식량과 토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 산과 들 우리 예. 그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덜란드? 덴마크? 예,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뉴질랜드에 비해서 곡물 생산이 7.5배. 우리 면적은 작지만 뭐 채소는 한 10배 이상 생산하고 네덜란드에 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농민들이 우리나라 농민들이에요. 왜냐하면 못 지으면 금방 문 닫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지어서 세계에서 기술이나 이게 최고의 농민이 됐어.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가 환경에 많은 부담을 줬어요. 요거는 이제 2010 뭐 3년 4년 자료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통계가 그대로 이제 쓸 수는 없지만 대체로 우리나라가 화학 비료 사용량이 거의 세계 1등이에요. 부끄럽게도. 그리고 농약 사용량이 OECD 평균의 14배. 지금은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도 거의 뭐 세계 2등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은 37배.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저기 하우스에 그 안에 터널에 저 전열선 깔아서 겨울에 난방해서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것들이 환경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2014년에 환경부가 전국 규모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옛날에 그 4대강이나 뭐 이렇게 보를 만든 다음에 이런 녹조가 많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물도 많이 오염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농가 수는 줄지만 사육대 수는 계속 늘어가지고 거의 우리가 세계적인 축산국가입니다. 나라는 좁지만. 그 2016년도에 보면은 1등이 돼지였어요. 제가 아마 올해도 1등이 돼지가 아닐까 싶은데 2등이 쌀이었고 3등이 소였고 4등이 보면은 다 이게 축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쌀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양만 많았지 실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그 축산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토양에 축산이 좀 과잉이에요. 그런데 화학 비료도 과잉이야. 화학 비료는 한 40%쯤 과잉이고 가축 그 축산은 또 한 30%쯤 과잉이고 우리나라 토양이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살릴 것인가. 또 이렇게 논에서 볏짚을 많이 베내고 볏짚이 나갔으니까 이제 또 비료를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저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축산에서 나오는 가축분 퇴비를 화학비료 대신에 논밭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논밭에서 풀과 이 조사료를 키우고 이 수입산 사료를 줄이고 이 먹이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해야
그 자연도 건강하고 아까 퇴비를 땅에 뿌리면은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탄소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화학 비료는 금방 물에 녹기 때문에 발끈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용탈이 돼서 그 아까 질소산화물이 되기 쉽고 이렇게 퇴비에 들어있는 유기물들은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용탈되지 않고 땅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그 앞으로는 퇴비나 액비를 귀한 거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중에 또 많은 양은 정화 처리해서 강으로 또 방류가 되는 양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경기도에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하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제 우리 농정국장님 좋다 그래서 지금 좀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 지역을 정해가지고 봄에 이제 그 가을에 그 화학 비료를 넣지 말고 가축분 퇴비를 이렇게 쭉 뿌려주자. 아예 농민들한테 뿌려주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도록 그리고 그 차액 화학 비료하고 차액을 지원해줘서 그래서 농업을 좀 바꾸는 쪽에 우리가 돈을 쓰자. 그 계산해봤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퇴비 한 포가 싸거든요. 3,500원. 그것도 이렇게 이런 단체로 하면 한 3,000원 해준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좀 바꿔갈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렇게 바꿔가려면은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으로 탄소 농업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스위스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색이 농산물 판매 가격입니다. 그럼 이 회색이 뭐냐면 비용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농민들은 농산물 팔아서 적자인데 이게 직불금입니다. 이만큼이. 환경을 지키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직불금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장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그런 공익적 활동을 하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는 아예 헌법에 이렇게 그 농업의 기능을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물을 보장하는 생산 방법으로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관을 보존하고 농촌 지역을 유지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헌법에 담아서 이렇게 보장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2011년경에 이제 자료를 그 당시 유로화를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이제 바꾼 거니까 조금씩 이제 틀릴 수는 있는데 그 당시 자료인데 이렇게 헥타당 135만 원을 줘요. 면적 직불금. 방목 직불금은 소 한 마리를 방목하면 90만 원을 줘요. 그리고 구릉 지역에서 한 마리를 키우면 39만 원을 주고 저기 산 높은 데 올라가서 키우면 16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스 경치 보면은 야 풍경이 너무 좋다 이렇게 전원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왜냐? 높이 올라가면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경사도가 심한 데서 하면은 또 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계단식 포도밭은 헥타당 650만 원죠. 막 계단식을 다 만들겠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이 많아가지고 이런 산골에 먹을 것도 없는데 아마 스위스 같은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막 산으로 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리고 생태 보상 직불금 있고 또 정부가 추천한 곡물을 심으면 직불금 있고 유기농으로 하면 직불금 있고 환경 규정을 이행하면 직불금 있고 또 동물복지 직불금 그래서 일정한 면적에 정해진 마리수 이하로 키우면 직불금을 주고 이상으로 키우면 안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하게 키우는 거죠. 난 직불금을 받는 게 좋다. 이런 게 없다면 사람들은 뭐 최대한 많이 키우려고 그러지. 좁은 닭장에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농민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냐. 그 스위스 농민들이 물론 의식을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로 바꾸어가는 거.
그리고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중복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 보장이나 소득 보장이 아니고 활동에 대한 보상비이기 때문에, 내가 공익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비로.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서 농업을 전면 개혁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환경을 개선하는 농업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예산도 이렇게 한 50%쯤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1인당 300만 원씩은 나눠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동안은 그 버려지는 자원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이제 석탄 화력이 앞으로 이제 그 못 쓰게 되잖아요. 지하에서 계속 석탄을 빼내거나 석유를 빼내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연차적으로 없애가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이 똥에서 나오는 또는 거름에서 나오는 이 메탄을 전기로 만드는 이런 시설로 바꿔 나간다. 그래서 그동안은 버려지던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설을 잘 하면은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이런 걸 보고 혐오 시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냄새 나지 않느냐 하는데, 이 그 바이오 가스 플랜트의 핵심이 뭐냐면 혐기성 발효. 공기를 만나면 안 돼. 그리고 메탄이 이렇게 가볍거든요. 이 올라가는 거를 딱 포집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가 새면 안 돼. 그러니까 냄새가 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물론 설비비가 많이 들지만 저런 설비를 해서라도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스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서 이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이런 식으로 아까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농촌분들은 이런 바이오 가스 플랜트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축분 처리장이 온다 하면은 일단 반대를 하세요. 시위를 일단 하시는데, 과거와는 다른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게 친환경 시설이고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시설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에 4,700개인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독일에 이런 것들이 한 9,000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은 대신 이렇게 축산 농장을 하려면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대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는 대신에 그거를 설치해서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갚아가기 때문에 농가에게는 부담이 안 된다. 뭐 무이자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는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농장이 그럴 수 없고, 제 생각에는 뭐 면회 하나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여기서 쓰는 거죠.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농촌이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최근에 그 케냐프라는 에너지 작물이라고 하는 건데, 비료도 없이 딱 심으면은 순식간에 3m, 4m, 5m 이렇게 자란대요. 몇 달 만에. 그래서 이걸 베다가 소의 사료를 먹일 수도 있고, 이걸 베다가 아까 그런 가스 플랜트에 아까 축산 분뇨도 넣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넣지만 이런 작물도 넣어도 그게 발효가 되면서 또 메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다가 거기다 넣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앞으로 이런 농사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에너지 농사가 앞으로 우리 농촌에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는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세우면은 여기 수원시가 해결이 됐겠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안 돼. 그게 안 되는 시대에는 이렇게 농촌의 넓은 면적과 그럼 축산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넓은 것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도시가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촌은 스스로 에너지를 작업할 뿐만 아니라 도시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처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농촌의 소득으로 가야 된다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특히 중요한 것이 태양광이나 풍력은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은 한번 설치하면은 재료비가 안 든다는 거. 태양은 공짜고 바람은 공짜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태양광은 낮에만 된다는 거예요.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전기가 안 들어올지 몰라. 우리가 태양광을 쫙 깔았어. 그런데 이거 오늘 날이 흐려서 전기가 안 들어오네? 그러면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동안 ESS라고 이렇게 저장 장치를 산업화해서 저장해서 쓰면 된다. 배터리처럼. 그랬는데 그게 불이 잘 나요. 불이 한번 나면 꺼지질 않아. 그래갖고 그거를 지원하다가 정부가 요즘은 지원을 이제 줄여가고 있어. 그리고 내년쯤 되면 지원을 안 한다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이런 목재를 이용한 전기 생산, 아까 축산 분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재료를 넣어서 스위치 올리면 그때 전기가 돌아가니까, 발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태양광과 풍력이 가진 가능성과 변동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믹서라 그래요. 이 에너지를 잘 조합해야 이 전기는 보관이 안 되잖아요. 남으면 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에너지를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농업 농촌이 뭐 태양광도 도시에도 있겠지만 태양광도 대부분 이제 농촌에서 할 수밖에 없죠.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목재 바이오매스나 죽은 바이오매스 이런 전기, 저장이 가능한 전기는 농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촌에서 잘 생산하는 것이. 그래서 프랑스는 그 재생에너지 한 40%가 목재 에너지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요 이제 녹색이 이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조금이죠. 근데 이만큼 바이오 에너지가 높은 것은 그만큼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이 오스트리아의 귀싱이라는 산촌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참 먹고 살 게 없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거기에 한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여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 비용만 지역에서 회수를 해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그 목재 발전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재 발전소를 세워서 그 주민들이 이제 전기를 쓰고 거기서 나오는 열 같은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까져서 좀 전기료를 낮췄대요. 그랬더니 많은 기업들이 온 거예요.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 값싼 열을 쓰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여기가 이제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됐거든요. 관광객만 해도 거의 뭐 한 100만 명 온다고 들었는데 그것처럼 이런 에너지를 새롭게 잘 바꾼 모형을 갖는다는 것은 또 새로운 콘텐츠가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농민들이 뭐 나뭇가지 시간 날 때 나뭇가지 해다 놓고 또 볏짚이든 무슨 고추대든 제가 이제 거기 무슨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남은 것들을 밭에서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 가서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밭에서 태우면 다 CO2예요. 그럼 밭에서 썩히면 메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걷어다가 발전소에 넣어서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마을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런 산림을 이용해서 자동차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산림 일자리가 110만 개예요. 독일은. 근데 독일의 산림이 남북한 합치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크기가. 1500 뭐 이렇게 똑같아. 근데 독일은 왜 110만 개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남한만 하면은 10만 개도 안 되거든요. 왜 같은 산인데 독일은 저렇게 일자리가 많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독일은 평평해서 그렇다. 평지니까 이게 작업하기가 좋고 우리는 가파른데 그게 되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그런데 우리보다 더 가파르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일자리가 많아. 그래서 이 평평한 거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산림에 숲을 왜 갖고 와야 되느냐. 이거 보시면 2010년에 탄소 흡수량이
이 마이너스니까 CO2 배출량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CO2 흡수량이에요. 오hm 5,900만 톤. 근데 2016년에 4,800만 톤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세월이 6년이나 흘렀는데. 예? 예? 나무를 베서? 아니에요.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CO2를 흡수한다는 얘기는 나무가 자란다는 얘기예요. 예?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자라야지 CO2를 흡수하는데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나무의 나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무는 나이 똑같아요. 전국에 거의 다 40년생이에요. 70년대에 다 심겼기 때문에 나이가 다 똑같아. 거의 40년, 50년 돼가고 있어요. 그 나이부터 CO2 흡수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여러분도 한 17살, 8살 되면 그 다음에 안 크잖아요. 늦게까지 크는 사람 가끔 있지만 그것 나무도 똑같아요. 어릴 때 쭉 자라다가 나중에는 안 커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진국을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CO2 흡수량이 최대가 되도록 관리를 해야지. 그래야 CO2를 많이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야 CO2를 흡수한다는 거는 그 나이에 제일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제일 잘 자라야 배다가 그게 산업에 이렇게 이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은 내가 산림을 가꿔야 된다. 임도를 닦고 숲을 가꾸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 했더니 왜 숲을 해치냐. 자연 그대로 둬라. 절대 그대로 두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CO2가 계속 줄고 얘들이 우리나라 산림은 색깔만 파랗지 숲의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솎아줘야 되는구나. 우리 뭐 안 그렇겠습니까? 솎아주지 않고 어릴 때 묘목 요만한 간격으로 심어놓은 게 큰 나무가 돼서도 같은 간격이면은 걔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빽빽하면은 불이 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홀라당 이제 태워먹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고성에 산불 났었잖아요. 재작년에.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아직 다 계산을 안 했는데 3천억을 넘어서서 한 5천억쯤에 끝나지 않을까. 그 태워먹은 손해배상을 한전이 그 전봇대에서 탁 시작됐잖아요. 누가 그거 잘 찍어놨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면 누가 물어주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전이 그 전봇대에서 시작이 돼서 불이 붙어서 손해배상을 계속 이제 소송이 들어와서 하는데 뭐 2천 몇백억 이렇게 물어주고 다 끝나면 한 4천억, 5천억 이렇게 이제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나중에 관리하는 데 쓰지 말고 미리 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숲은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숲을 거니는 거였어요.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그 좋은 숲을 걸어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나무가 여기 한 그루 있고 여기 한 그루, 여기 기둥처럼 이렇게 멀리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근데 하늘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중간 크기 나무가 있고 뭐 큰 나무가 있고 층을 지면서 바닥은 훤하고 그러니까 훤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풀도 자라고 그 위는 빽빽한 이게 이제 좋은 숲이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많이 나와. 목재도 많이 나오고 나무도 잘 자라.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은 그대로 우리나라 벼 심어 놓은 것 같이 그런 숲이에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개도 들어가기 힘든 숲이에요. 우리 숲을 즐기지도 누리지도 못하지 이런 산불에 그냥 취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 숲을 잘 가꾸는데 저는 돈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 임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나무에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져서 언제 벨지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올해 벨 나무, 얘는 내년에 벨 나무.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베면서 키울 나무. 그래서 그놈은 나중에 벤츠 한 대 값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리고 그러면 싹 빼고 그놈만 놔두지. 그게 또 안 되는 게 이 경쟁을 해야 나무가 위로 곱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계속 경쟁을 시키면서 솎아주면서 경쟁을 시키면서 이렇게 숲을 가꾸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면적의 관리사가 있어서 그 사람 허락 없이는 한 그루도 못 빼.
그 사람이 다 벨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를 딱 베면은 이렇게 와이어를 딱 걸어서 이렇게 딱 차에 싣고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임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온 산을 다 헤집어 놓는 거죠. 저 나무를 베려면. 그래서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도 문제다. 그래서 봤더니 이 독일 같은 경우는 헥타당 46m고, 오스트리아는 헥타당 45m고, 우리나라는 헥타당 3.4m예요. 임도 밀도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뭘 숲을 관리하겠냐. 그래서 친구 한 명이 이제 벌목공이 있어. 내 나무 베는 이제 쑥가꾸기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엔진톱 들고 작업장에 도착하면 지친대요. 거기서 도시락 먹고 또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그리고 가지를 다 친 다음에 산에 다 버리고 와. 길 가다가 줄 세우는 거지. 독일에는 가지 친 거를 산에다 놓고 오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게 산불의 원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내려와서 에너지로 쓰는 거죠. 산에서 썩으면 메탄과 CO2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오스트리아만큼 임도를 닦으려면 21만 킬로미터를 닦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뉴딜에 이거 좀 인프라 좀 해줘라 했더니 돈이 너무 크다. 예? 근데 하여튼 엄청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산에 이렇게 태양광을 처음에 이제 무분별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못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의 태양광 발전 마을의 모습입니다. 지붕마다 이렇게 태양광을 딱 올렸어요. 이 마을 분들은 연간 750만 원씩 배당을 받는데요. 이 전기 그거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살만하지 않을까? 우리도 저 태양광을 올려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일반 태양광 하는 업자들은 지금 거의 돈이 안 돼요. 거의 폭락했어. 그 정부가 보조금 주던 REC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폭락을 해서 지금 돈이 안 되는데, 농민들은 돈이 돼요. 농민들은 한국형 FIT라 그래서 20년간 보장을 해줘요, 가격을. 그래서 한 350평 이렇게 하면은 그 설비 빼고 이자 빼고 뭐 다 빼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소득이 돼요. 왜냐하면 농민한테 특별히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제가 이제 농민들 만나면 농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잘 활용하자. 그리고 이렇게 마을 단위에서 함께 하자. 왜냐하면 노인네들이고 혼자 사업자 내고 뭐 하려면은, 물론 업자들이 다 해준대요. 업자들이 맨날 전화 와. 태양광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대부분이 보면은 과거에, 지금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 농민들이 가진 지붕만 빌려달라. 그럼 자기가 해서 자기가 실제 또 이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독일이 이런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독일은 이런 에너지의 주인이 지역 주민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태양광 농민들 싫어해요. 마을에 옆집에 하면 싫어해요. 경관을 해치고, 시골에 그래도 경치라도 좋아야 되는데 저게 뭐냐. 그리고 축산 아까 그 하는 것도 싫어하지. 목재 발전소 하는 것도 싫어하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해야 되는데, 농촌이 앞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써야 되는데 다 싫어해요. 그 왜 그랬나 제가 이제 살펴보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이 농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하지 못했다. 이런 나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태양광이 왜 중요한지도 알고 이걸 통해서 스스로 이익을 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보면 보수 언론이 태양광 하면은 우리 소 키우는 분들은 새끼도 안 생긴다더라, 기형아가 생긴다더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뭐 그러면 저 지붕에 올리고 사는데, 예? 몇십 년 전부터. 제가 한번 재봤어요. 전자파를 재봤더니 핸드폰보다 안 나와요. 패널은. 그 이제 다 모아갖고 인버터는 전자레인지보다 안 나와요. 직접 재봤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에
이렇게 에너지 농사를 통해서 조금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인데 이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을 이렇게 지었어. 그래서 이 도시는 태양광으로 자기 도시 안에 전기를 다 작업하고 내다 판대. 이건 시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바꾸어 가야 되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됐다. 이건 운동장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농민들이 할 일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먹거리, 이제 식량 주권, 식량 작업이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실제로 창고에 그 비상식량 준비하듯이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비상시에 필요한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요한 작물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퍼센트를 정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렇게 하면은 밀과 콩, 아까 김치 이런 부분들에 일정하게 자급률을 높이면은 다른 농산물 가격이 다 보장이 돼요. 네? 다 보장이 돼요. 왜냐면은 많은 농민이 이제 그걸로 빠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 기후위기에 대응해서는 CO2를 우리 농업이 덜 배출하고 더 많이 흡수하는 것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그걸 통해서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예를 들어 아까 그 나무가 제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흡수량이 줄은 게, CO2 흡수량이 줄은 게 얼마나, 1100만 톤이에요. 1100만 톤이면은 자동차 50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CO2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500만 대 1년 동안 내뿜는 CO2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이 뭐냐면은 차 한 대에, 전기차 한 대에 1000만 원씩 주잖아. 차마다 조금 다르지만 1000만 원 줘요. 그러면 500만 대에 1000만 원씩 주면 얼마입니까? 50조예요, 50조. 그만큼의 CO2를 흡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기차에 돈을 들인다면 50조를 들여야 될 돈을 제가 볼 때는 한 5천억만 들여도, 아까 산림을 좀 솎아주고 해서 산림이 CO2를 더 흡수하도록만 해줘도 어떤 게 이익이냐. 그러니까 농업이 가진 가치를 새롭게 바라봐라는 거예요. CO2 흡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화학비료 뿌리고 축산분뇨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잘 순환하면 온실 효과를 확 줄이잖아요. 그 질소산화물을 확 줄일 수 있고 메탄을 확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 돈을 이런 농업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지원해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이 기후위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처참하게 그냥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 한 번씩 가뭄, 홍수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수확량 떨어져서 또 각종 질병에, 재해에 망할 수도 있고, 이 딱 갈림길에 서 있어요. 뭐 가만두면 그대로 이제 천천히 망하고 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망할 거야. 그 대신에 이 농업이 새롭게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 CO2를 흡수하는 능력, CO2를 그동안 많이 배출했는데 덜 배출하는 노력, 이것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직불금으로 만들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정부 예산을.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는 농촌이, 농민들이 뭐 좀 기분이 나쁘고 농촌 주민들이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농촌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도시 사람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기분 나빠도. 왜냐하면 아까는 보령시에 저게 많거든요. 충남 보령시에 가면 화력발전소가 많거든요. 보령시만 희생하면 됐어. 수도권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이 전기 쓰는데 보령시만 좀 괴로우면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멈추고
태양광, 풍력, 뭐 목재 바이오매스, 축분 바이오매스, 가스 플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땅이 필요해요. 넓은 땅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농촌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한 곳에 모아서 할 수도 없어요. 나무를 강원도에서 뱄는데 저 전라도 가서 되겠어요? 그 운송비가 더 들지. 그래서 분산형으로 지역이 자립하는 방식으로. 이제 독일에는 그렇게 안 돼요. 마을 저 바깥에 좀 떨어진 데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해서 축분 가서 처리해서 전기를 땡겨오고, 마을 바로 옆에는 목재 발전소를 해서 열병합으로 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그리고 지붕마다 태양광을 올리고, 이런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지역에서 마이크로 그리드, 우리 지역에서 자기 에너지 먼저 쓰고 남는 거를 파는 거야. 모자란 걸 사고. 그리고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또 기업들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농촌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의 주인으로 주민 전체를 세우는 방법, 소득을 소득화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농민운동도 하고 이렇게 수십 년 농업계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 먹거리 가지고 우리가 로컬푸드 하고 지금 열심히 우리 진흥원이 하고 있는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로컬푸드 하지만, 이것은 현재를 유지하는 데는 가능해요. 그것도 뭐 잘해야, 또 다도 아니잖아. 우리 전체 농민의 그 친환경도 한 10%밖에 안 되니까.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 전체가 이것을 통해서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할 거냐. 그래서 폐기물이 이제는 자원이 된다. 그래서 아까 충남의 홍성의 어떤 에너지 자립 마을의 분들은 주민들이 결정해요. 우리가 여기 축분을 넣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이제 사람들이 넣자 했는데, 거기에 음식물 폐기물을 넣을지 말지를 그 마을 주민들이 결정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분들이 그걸 실제로 경험해보고 냄새가 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고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면 넣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축분을 이렇게 1톤 처리하는데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남는 게 없대. 이 플랜트를 돌리면은 뭐 1일 100톤을 처리해도 별로 남는 게 없대. 근데 이 음식물 폐기물을 조금만 처리해도 돈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음식물 폐기물을 지금 처리를 못 해가지고 도시에서는 톤당 15만 원, 톤당 18만 원, 톤당 20만 원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를 좀 해주는 거죠. 그런 혐오시설을 들어오지. 지금 막 저 보면서 욕할지도 몰라. 저 자식 미쳤나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혐기성 발효조고, 밀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그런 방식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는 에너지의 주인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이걸 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설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먹거리를 정확하게 전략 작물을 작업함으로써 우리 농민이 살 기회가 한 번 있고, CO2 탄소 농사를 잘 지어서 그것의 사회적 가치를 직불금과 연결해서 살 기회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 농사를 농민이 주인 돼서 지음으로써 살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3번 있어. 3번 있는데 이 기회를 살릴 우리 역량이 되느냐가 이제 제일 걱정인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또 주민들이 좀 많이 자극을 받고 우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농민들이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 준비를 빨리 해서 농민들의 실제 이익과 농민들의 주인다운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농촌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일자리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안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 주민 이익 공유제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30%는 지역 주민이 한다 했는데 감사원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게 저 기업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조례 갖고는 안 되겠구나. 법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그래서 이처럼 앞으로 이제 이런 협동조합들, 마을 에너지 협동조합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건 독일에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시민 전력이라는 이런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서 에너지를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에너지에 생기는 이익들을 지역 주민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저희들도 만들어야 된다. 예, 이렇게 많다고 하고요. 예, 끝으로 그래서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농촌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은 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보다 더 게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을 분들하고 잘 조화를 이룬다면은 또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또 이런 보조자로서 함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먹거리, 환경, 에너지 농사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농업 농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